안녕하세요. 네. 아유 이렇게 많은 분 계실 줄 알면 좀 옷도 좀 이쁘게 입고 올 텐데 방금 수업하다가 쉬는 시간 잠깐 이용해서 내려왔습니다. 일단 자녀분 어제 모의고사 봤을 텐데 국어 어떻다고 얘기하나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작년과는 또 약간 달라요. 그래서 제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6평이 작년에 수능 국어 기조를 어떻게 이어받고 있는지, 그러니까 자녀분이 남은 기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며, 그러므로 제 수업은 이렇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두 개 드렸을 거예요. 이 설명의 PPT, 네, 계속 보시느라 힘들 텐데 거기다가 필기하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필요한 내용은. 그 다음 어제 애들이 시험 봤는데 제가 이제 일일이 다시 풀어보면서 같이 풀어보면서 해설지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해설지 하나 드렸습니다. 네, 가져가서 부모님 보지 마시고 저 자녀분 주세요. 네, 복귀하는 데 쓰라고 제가 밤새도록 좀 혼자 만든 거거든요. 약간 오타는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 안에 출제 경향 및 그에 따른 학습법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님도 한번 읽어보실 만할 내용이고요. 무엇보다 자녀분이 되게 정독을 해주시면 남은 기간 결국엔 모두에게 동일한 시간이지만 그 주어진 시간을 누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달려주느냐, 그 싸움이거든요.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한 길로 가기 위한 방안이 그 안에 실려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제목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용 그림 하나 있습니다. 용 그림 있습니다. 아, 참고로 제가 용일입니다. 용 한 마리. 네, 그래갖고 용 그림이에요. 자, 발표 순서는 일단 출제 경영 및 학습법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이제 프린트 네, PPT 프린트 거 가볍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연계 체감도가 올라갔습니다. 2, 3 수능이랑 작년 수능 같은 경우면 총 7개 작품 중에 3개만 EBS 연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6작품 중에 4개가 연계입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아마 문학을 두고 지문은 좀 쉬웠어 라는 말을 할 거예요. 지문은. 네, 지문은 이렇게 됩니다. 자, 한편 독서 같은 경우는 연계 체감도는 2, 3 수능 때까지만 해도 독서로는 이건 뭐 기본이거든요. 그럼 이제 총 3개짜리 14문제짜리 지문, 3지문이 있는데 그중에 연계율이 한 66%. 그것도 간접 연계 방식. 하지만 작년에 연계율 100, 그리고 올해도 연계율 100. 다 EBS 제재 갖다 씁니다. 네, EBS 제재를 갖다 써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EBS를 공부하고 들어가면 진짜 수능장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예 1, 2문단이 EBS 지문으로 출발하고 3, 4문단에서 이어 달리기를 하는 식이었거든요. 출발점이 되게 중요한데 그 출발점이 도움이 많이 됐던 거죠. 그런데 제가 어제 풀어보면서 느낀 건 분명 EBS에서 봤던 제재긴 한데 그게 살짝 언급만 돼 있어요. 네, 다시 좀 약간 간접 연계 방식처럼. 그래서 아마 자녀분이 독서가 어렵다고 할 거예요. 네, 지문이 분명 어디서 봤어. 에이, 어디서 본 사람이야.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가서 얘기해 보시면 뭐 이중결합 어디서 본 내용이야. 그냥 본 내용 딱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독서 지문에서 좀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자, 최고 난도 문제는 네, 뭐 모르겠습니다. 없죠? 뭐 그래도 이게 뉴스에 나왔던 85%짜리 개딱지 오답률이거든요. 85%면 알고 푸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소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번 6평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보다 제가 보기엔 좀 더 어렵거든요. 등급컷도 떨어지고. 네. 근데 이걸 보시는 것보다는 등급컷 변화를 보는 게 더 유의미할 것 같아요. 분명 2, 3 수능 때 킬러가 있다고 해서 이제는 킬러 없애고 예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데 등급컷은 계속 나라져요. 왜 그럴까요? 아, 이것 때문이에요. 중고난도 문제의 비율이 어마무시해요. 어머님 보세요. 이게 2, 3 수능인데 우리 자녀분이요. 이 중에 오답률 몇 프로짜리 틀리면 아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안 쪽팔려 막 이런 느낌 날까요? 뭐 전국 단위에서 뭐 이 정도? 아 물론 이거 7개 다 틀리고 있으면 안 되죠. 이 중에 한두 개, 두세 개 이렇게 틀리면 그게 막 창피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막 이런 거 틀리면요. 오답률 33인데 나만 틀리고 있으면 이거는 접시물에 코 박아야죠. 그럴 정도의 문제가 몇 개? 네, 틀리면 심각한 문제가 몇 개? 38개. 2, 3 수능이 그랬어요. 2, 3 수능 같은 경우는 저거 다 독서예요, 독서.
다 독서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나머지 영역은 전략이 중요했던 거예요. 누가 다 맞히느냐 이게 아니라 누가 더 빨리 다 맞히느냐 전략을 쓰고, 그래서 여기서 최대한 시간을 많이 확보한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없어도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까지 올라가 볼 수도 있고. 네, 이게 중요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를 보시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여기를 보셔야 돼요. 하방을. 최상은 지금 오락가락 하잖아요. 근데 하방이 오답률 12가 62예요. 이거 틀리면 안 쪽팔려요. 네, 이것도 안 창피해요. 이거 틀려도. 그리고 오답률 15위로 가도 이게 50 아래로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틀려도 안 창피한 문제가 3분의 1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그 등급 컷이 낮아지는 이유예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작년이랑 비교를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독서가 좀 많이 내려왔어요. 반면에 문학이 좀 많이 치고 올라갔고 선택 과목이 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문학이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독서가 좀 더 올라갔고 문학은 살짝 내려왔어요. 근데 확실한 건 2, 3수능 이전에 어떤 그 전략을 쓰면 안 됩니다. 네. 그냥 여기는 쉬운 데니까 빨리 치고 저기 가서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라 전 영역 균형감 있는 리듬감 안에서 일정한 실력으로 다 이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희소식은 여기까지는 안 가도 된다는 거죠. 막 리트지문이나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여기까지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기출, 그 다음에 뭐 학평, 그 다음에 뭐 사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좋은 제재 가지고 충분히 다 대비할 수 있는 영역. 한다에 문학도 선택 과목도 꽤 준비를 해줘야 되는 시험. 이렇게 인지를 하신다면, 자, 이게 이제 2, 3수능이에요. 아까 제가 오답률 12가 33%라 그랬잖아요. 그 안에 뭐 하나도 없죠. 뭐가 없죠? 없어요. 예, 이거 제가 뭐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실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2, 3수능 때는 문학 틀리면은 그냥 심각한 거였어요. 심각한 거. 근데 지금 보면 이게 문학이 시간을 많이 잡은 거예요. 분명 2, 3수능보다 EBS 연계도가 독서는 높아졌는데도 여전히 아이들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그런 게 다 이게 잡아먹어요, 시간을. 어떻게 되느냐? 2, 3수능은 상위 오답률 15개 중에 문학이 2개밖에 없고 10위 안에는 그러니까 틀려도 안 창피한 거 있죠. 예, 그게 뭐 하나도 없어요. 작년은 오답률 15위 중에 5개가 문학이었어요. 3분의 1이. 그런데 10위 중에 4개예요. 여기가 발목을 엄청 잡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내려갔어요. 2번 6평은 문학이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많이 내려간 게 아니라 15위 중에 6개거든요. 10위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뭔 소리냐? 11, 12, 13, 14, 15위가 다 문학이에요. 그리고 걔네가 다 오답률 5위 이상, 50위 넘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길 것 같은데 정답이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니까 못 넘어가고. 못 넘어가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독서에 몇 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독서에 최소 36분 이상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거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길 수가 없어요. 독서 자체를. 네. 그리하여 결론. 이제는 진짜 어떤 전략 싸움이 아니라 일정한 국어 실력을 가져야 되는데, 자, 국어라는 게 결국 독해 능력, 감상 능력을 통해 정보를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EBS 공부를 통해서 정보 그 자체를 아는 공부 필요하죠. 필요한데요. 수위적이에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말 그대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독해력과 그 다음 문학은 감상력이죠. 시를 읽고 소설을 읽는 감상력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종 목표는 이렇게 설정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666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78분 나오거든요. 그러면 2분 막힌 시간 나옵니다. 최소한 이 시간에 확보가 안 되면 지금 독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학은 예전 같은 경우는 뭐 15분 컷, 20분 컷 이게 가능했거든요. 틀리면 안 되는 영역이니까 이제는 안 돼요. 26분. 근데 저기서 30분이 되는 순간 거의 맨 마지막 질문 독서 하나는 거의 날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답률 베스트에 항상 16번, 15번, 14번, 13번, 12번 얘네가 들어가는 거예요. 걔네는 지문 선질환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시간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자, 그러면 수능 출제 원리에 입각한 수능식 사고가 뭔지 가볍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자녀분이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만 한번 보세요. 이게 예전에 나왔던 오답률 65%짜리 문제인데 해보실래요?
자녀분이 이런 거 풀고 있거든요. 자, 여기 마지막 질문. 오케이. 오, 정답률 50% 제가 올려드릴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한번 찍어보세요. 더 드리긴 어려워요. 더 드리긴 어려워요. 우리 애들 이거 네다섯 문단짜리 네다섯 문제 10분 안에 풀어요. 더 드리긴 어려워요. 자, 여기 보시면 회원들이에요. 그 다음 법적 구속력이 있대요, 없대요? 그런 회원들에게 없대요. 그러면서 구속되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기억을 지킨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회원국이고 여기는 비회원국이거든요. 뭐처럼 보일까요? 이걸로 보여요. 예, 그리고 오답률 65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잘못 대답하셨어요. 예, 5번이에요.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보시면 독서 지문은 누가 쓰는 거죠? 출제진 있어요. 그럼 보세요. 독서의 원리, 독서의 공식은 없어요. 독서 전공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출제진 입장에선 온전히 장문이에요. 그들 입장에선 장문 원리에 입각하여 정보를 배열해야 되거든요. 그때 가장 기본적인 게 통일성을 갖춰야 된다, 단계성을 갖춰야 된다, 응집성을 갖춰야 된다. 지금 부모님께서 푸신 게 단계성 문제예요. 모든 글은 처음, 중간, 끝에 고유의 속성을 지닌 정보를 배열해야 돼요. 도입부에서 화제를 제시했다면 가운데선 뒷받침을 해야 되고요. 지금 보신 마지막 문단이 요약과 의의를 밝혀요. 그러니 맨 마지막 문단은 어디랑 같은 역할을 하죠? 여기랑 같은 역할을 하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문제는 원래는 마지막 문단 밑줄 문제였지만 어디로 보셔야 될까요? 예, 제가 화면 드릴 테니까 다시 해보세요. 어떤가요? 아직도 회원국으로 보이세요? 아니요. 이 글의 화제 자체는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런데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를 가운데 문단에서 엄청나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은 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나오는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는 어디죠? 그렇죠. 도입부에 대한 대답이었거든요. 그러니 마지막 문단을 아까 보신 것처럼 마지막 문단만 보고 짚는 친구들은 4번의 에베레스트에 걸리니까 5번이 안 보이는 거예요. 허나 문단 고유의 역할, 장문의 원리를 알고서 이런 큰 그림 독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도입부를 보면서 풉니다. 당연히 4번 선지는 주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선지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답률 65와 정답률 35의 사고 차이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보를 아느냐 그 싸움이 아니라 정보를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건 제가 보기엔 이거예요. 정보를 대하는 자세. 네. 자, 문학도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이게 오답률 60짜리인데 왼쪽에 지문 있고요. 대답 있고요. 정답률은 둘 중에 하나예요. 참 또는 거짓. 네, 제가 50%로 올려드렸어요. 됐나요? 자, 보세요. 자, 청강 녹초변에 소먹이는 아이들이 석양에 흥이 겨워 피리를 묶여보니까 아우야 물 아래 잠긴 용이 잠 깨어 일어나는 듯요. 어떻게 용은 피리 소리로 조성된 탈속적 분위기를 환상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용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저 용용자 쓰는데. 네, 실제 용은 없죠? 그러니까 환상적 어때요? 좋아요. 그 다음 생매를 잡아 길 잘 들여서 먼 산 두매로 꽁 사냥 보냈는데 이 생매를 두고 고고한 취향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대요. 매 키워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럼 고고한 취향 아니에요, 이 정도면? 문학이 이런 영역이에요. 그냥 선지가 말하면 그냥 다 그런 것 같다는 거죠. 문학은 함축적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사고는 출제 원리, 조건 위배의 사고입니다. 왜냐? 문학과 독서의 접근법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독서는 조건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러니까 글을 읽을 줄 모르면 그 안에 있는 정보를 100%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음 활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활동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기 문제를 우리 아이들이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보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 부적절. 순서가 어떻게 되죠? 윗글을 반드시 이해한 상태에서 보기를 이해해야 돼요. 여기는 뭐가 보이시나요? 독서와 문학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죠. 이게 조건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고는 그 조건을 위배한 겁니다. 왜? 보기를 참고하여 사고하지 않았거든요. 전혀.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문학에서 시간을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선지예요. 적절하지 않은. 근데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드니까 몇 개가 더 필요해요. 2번, 3번, 4번, 5번 더 필요하죠? 거기 가봤더니 다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이니까 별의별 걸 다 한다고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게 조건대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보기를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해석은 그들이 하는 겁니다. 자, 두 작품 보기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연은요, 작품에 따라 다양하게 그려져요. 해놓고 가작품은 이렇고 나작품은 이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어머님이 보시기엔 가작품은 이렇고 나작품은 이렇다라는 게 다양하게 그려진다는 소리니까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통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이점이에요. 가의 자연은 나오겠죠. 속세와 구별되는 청정한 이상세계로 그려지며 신선의 이미지가 있겠죠. 탈속적이고 고고한 가치로 이해하랍니다. 나의 자연 있겠죠. 풍요롭게 그려지는 현실적 풍류회장이고 놀이를 펼치는 곳으로서 신선의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먹고조로 해석하랍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용과 여기 있는 생매를 여기 있는 신선의 이미지로 본다 하더라도 가작품은 무슨 해석을 해야 되죠? 탈속적이고 고고하다로 이해해야 하며 나는요 먹고조로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니 아까 얘기했던 생매 키우면 고고하지 이딴 사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고고하는 누가 가져가야 되죠? 너무 잘하시네. 조건대로 하면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이런 게 10초짜리 문제고 누구한테는 5번도 내놔라 6번도 내놔라 이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게 결국 출제 원리에 입각한 사고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냥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한다는 그 하나. 그게 잘 생각해보면 그게 원칙이 아니거든요. 원칙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것만 하면 쓸데없는 사고의 낭비, 시선의 낭비 없어집니다. 깔끔하게 아까 말씀드린 그 시간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각 영역별로 접근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다. 그 방식을 배우고 갈고 닦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점수는 따라와서 자 이렇게 됩니다. 시즌 3 그냥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리뷰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아이들과 제가 6평 해설하고 그런 다음에 다음 주까지 수업하고 내신 6강 3주 들어갑니다. 7월 10일부터 8월 28일 9평 직전까지 8주차짜리 수업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시기에는 EBS 수업을 합니다. 매 차시마다 주요 소재를 소개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 뭐가 나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 첫째, 자녀분한테 얘기해 보시면 너 문학 어디서 시간 많이 들었어 하면 한결같이 수필이랑 소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애들이 읽을 줄 몰라서 그래요. 독서대 하듯이 밑줄 치면서 읽고 있고 누가 소설책을 그렇게 밑줄 치면서 읽어요. 네. 그 밑줄 치면서 읽고 있고 뭐 감상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나와서 해석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진짜 출제진이 원하는 만큼의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우리 아이들은 좋게 준 프로. 네, 그들은 프로. 준 프로와 프로는 이만큼 차이.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문학 나와서 그 정도인가? 선 넘었지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요 본인들이 선을 못 넘어서 그런 거예요. 원래 정도는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정도 싸움을 해요. 본인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잡히는 거예요. 그다음
독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셨지만 EBS 제재가 연계가 되긴 됩니다만 진짜 그냥 제재만 알아요. 글은 그 현장에서 다시 읽어야 돼요. 그러니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글의 종류나 문제 유형에 따른 독해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수업을 시즌 3까지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구평 본 직후부터 수능 때까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제한 시간 80분 안에 그걸 점수하는 건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그 별개 점수화하는 연습 아마 대부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할 겁니다. 현장 모의고사. 네, 현장 모의고사를 뭐 이렇게 할까요? 제 수업 교재가 있고 그다음 주간지가 있고 현장 모의고사는 또는 과제로 나가는 건 이감 컨텐츠 아니면 시대 컨텐츠 네, 활용해서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제 수업의 최대의 장점은 매 수업 교재마다 제 구어체 해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지금 오늘 드린 이 해설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가 좀 힘들어도 남들을 절대 안 시켜요.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건 제 사고예요. 그러니 내가 보여주는 컨텐츠만큼은 다 내 사고를 보여준다. 그럼 수업 안에서 과제를 받아가는 거죠. 야, 너 이거 이렇게 읽어보는 거 어때? 이렇게도 해결할 수 있잖아. 그럼 돌아가서 컨텐츠마다 본인이 한번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해설지를 읽어보면 일주일 내내 저랑 같이 공부하는 느낌이 나고요. 그런 상태에서 애들이 이제 과제를 내잖아요. 내면 여기 지금 크게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너무 크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 제대로 관리해주고 싶으니까 적정한 인원만 데리고서 좋은 조교들 데리고서 한번 운영해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저 위에 있는 조교들은 작년에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고 뭐 지금 성균관대 의대 갔고 서울대 갔고 확실하게 결과 냈던 친구들. 누구보다 후배들 좋은 데로 한번 이끌어주고 싶어요라는 의사를 밝혀서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매 차시마다 과제 피드백 해줍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조교 선생님한테 의존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의 편지를 쓰더라고요. 네. 그다음 질의응답 전용 카카오 채널을 쓰는데 이거는 역시 제가 다 합니다. 제가 일일이 보고 다 답변을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건 제 사고이기 때문에 제 사고를 전달해 주는 건 수업에 한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자, 요거 보여드리면 마무리 인사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시험 봤던 친구인데 93점 받았어요. 93점이면 괜찮죠? 예. 근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뭐가 아쉬울까요? 네, 시간에 독서 25분은 너무 잘했지만 독서 25분밖에 못 얻었다는 건 문학에 30분을 썼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죠. 30분이면 좀 아깝다. 그거 26분, 25분 만들었으면 네가 독서에 30분 이상 썼지 않니? 그러면 독서 하나 더 맞았다 너. 96점 나왔다. 이렇게 좀 답변을 했거든요. 잘했어 하면서도. 그다음 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엄매 하나 틀리고 97점 받았어요 하면서 작년에 저한테 수업을 들었나 봐요. 작년에 저를 왜 의심했죠? 이 새끼. 저 뭐 그런 사람 아닌데. 지금 보신 것처럼 저는 발문의 원칙대로 이제 여러 방법을 설명하는데 독서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무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문학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무기도 있지만 보기를 바탕으로 답하는 무기도 또 있어요. 무기가 되게 많아요. 그걸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한테 처음에는 조금 그런가 봐요. 익숙치 않으니까. 근데 한번 체화되면 이런 결과 나옵니다. 이 친구도 작년에 14점 나갔는데 이번엔 뭐 퍼펙트하게 끝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요행으로 받는 점수가 아니라 점수라는 건 실력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 6평 때 좀 미끄러져도 괜찮아요. 실력 쌓이면 어느 순간에 확 와요. 국어 점수는 한 번에 확 와요.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고 절대 위축되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 아니에요. 학생한테 허락 받은 거예요. 작년 친구인데 내신 1.6 가지고서 의대 목표로 하다가 종합전형에 최저 하나도 못 맞춰서 다 떨어졌던 친구예요. 그래서 정시로 동국대 인문학부 뭐 좋은 학교죠. 좋은 학교지만 본인 목표에 의하면 너무 마이너스가 많았던 학교인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딱 1년 해갖고 이렇게 됐어요. 보기에는 안 싫었어요. 이거 프라이버시라서. 잘 안 보이세요? 전과목 다 1등급, 전과목 4개 틀렸어요. 그래서 원래 카대의대 갈 수 있는 아이인데 안전빵으로 고대의대 갔습니다. 딱 1년 사이에. 그럼 뭐 이 학생은 1년 사이에 뭐 도핑했나요? 아니요. 뭐 과외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주어진 수업 듣고요. 이 학생이 그대로 하는 말이거든요. 갔을 때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해주는 수업 열심히 듣고 나는 과제라고 생각해서 일주일 동안 그 과제를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내내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모기를 열심히 갈고 닦았는데 역시나 현장에선
나 혼자만의 힘으로 싸우기가 쉽지가 않더군요. 그때 선생님이랑 같이 싸운다는 느낌. 제가 워낙에 이런 해설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자꾸 들린대요, 잔소리가. 네, 잔소리가 들리고 막 하다 보니까 덕분에 잘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분명 여기 앉아 있었던 누군가의 현재거든요. 그리고 그게 여기 앉아 있을 부모님의 자녀분들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어는 하면 됩니다. 네, 어디에서 뭐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돼 이런 얘기 현혹되지 마시고 분명 올바른 길로 가면 분명 결과는 따라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자녀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했습니다.